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실무에서 여러분 교재는 141페이지고요. 결산에 대한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급 배우실 때까지 결산하게 되면 우린 기본적으로 결산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갖다가 떠올릴 수 있었단 말이죠. 자, 뭐 여러분들이 그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그다음에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하는 것들은 다 해보셨던 내용들이라서 별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 개정 과목, 결산 개정 과목을 어떤 거를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선뜻 이게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름은 좀 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결산할 때 개정 과목을 재무상태표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개정 과목하고 손익계산서에서 해야 되는 그 결산 결산 입력 사항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가 없네. 까먹어. 어디 갔지? 펜을 찾아야지 됩니다. 맨날 뭐 찾겠단 말이지. 낙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못 찾겠음. 자, 그래서 뭐 아시는 것들이긴 한데 제 딴에 이제 결산할 때 정리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 그냥 위에다가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우선 결산할 때 필요한 파트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결산할 계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말재고예요. 기말재고는 상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제공품이 됐던 원재료가 됐던 회사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외관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나오게 되면 1순위가 실사를 해요. 실사가 무슨 말이에요? 실제 조사한단 말이죠. 12월 법인이라는 가정하에 12월 31일이 되면 공인회계사들 나와서 실사, 현금 실사와 재고 실사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현금 실사는 본사에서 여러분이 계정에서 현금으로 써놨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뒤져서 장부와 실제 있는 현금을 대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팀은 창고에 가서 재고 실사를 해요. 재고 실사를 하게 되면 재고 실사를 일일이 다 하냐고요? 아니요. 금액별로 해서 샘플링으로 30%를 먼저 합니다. 30%를 했는데 그 재고조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통과가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틀렸다, 착오가 생겼다 그러면 그 30%를 50%로 늘려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 그걸로 끝. 근데 또 틀렸다. 그럼 전수조사 다 합니다. 그래서 재고조사는 왜 중요하냐고요? 재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분식회계 할 때
제일 편하게 쉽게 분식하게 회계를 할 수 있는 계정이 바로 재고자산이에요. 왜요? 재고자산이 많아지게 되면 매출원가는 적죠. 그럼 이익은 늘어나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익이 늘어나게끔 보이려고 그런 분식 회계를 할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재고가 적어지게 되면 매출액은 많이 늘어나죠. 매출원가는. 그러면 이익은 줄어들죠. 지금 이 목적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 성과를 좋게 부풀리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서 좀 조작하는 방법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식회사는 또 경영진들은 주주들한테 이익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있는 동안에만큼은 재고를 조작해서 이익을 갖다가 과대 계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회계사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재고조사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말재고조사는 우리가 결산 12월 3일 기말에 보고일 당일날에 그 실사 나오는 거 2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매출원가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물론 제가 세무 2급 수업할 때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장사할 때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매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지껏 시험이 됐던 공부할 때마다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했었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또 여쭤볼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보통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 주로 설정을 하죠. 근데 왜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잘 설정을 안 하죠? 다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거 설정해야지 돼요? 말이 좀 그렇죠? 여러분 블루투스로 저한테 답을 해드린 그 답변을 제가 해드릴게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거래처가 보편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그 많은 거래처들 중에서 어디에서 돈을 못 받게 될지, 회수를 못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근데 1년 동안 매출채권을 회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경험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다 지금 1%만 매출채권 잔액 비례법에 의해서 1%로만 계산을 했죠. 그러면 또 왜 1%예요? 그게 이제 차후에 배우시게 될 법인세법에서 그 대손 충당금 설정과 관련돼서는 1%에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 맞추려고 다 1%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재무회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의 거래처들이 영 상태들이 맛이 갔어. 그래서 대손을 예상하는데 기말 채권에 있는 금액 중에서 한 5%는 못 받게 될 것 같아. 아니 10%는 못 받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재무회계 입장에서는 10%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법인세 그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서 얼마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 1%밖에 인정을 못 받게 된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무회계에서는 예상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예상하는 금액을만큼을 다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지금 설정하게 되면 걔는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되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로서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영향을 주게 되면 보통 경영진들이 주주들한테 평가받는 게 그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예상할 수 있죠. 대손충당금을 얼마 설정하면 이게 얼마만큼 들어간다. 실제로 발생한 대손상각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해 결산을 마감하면서 우리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보다 많이 남았다면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 해에 대손이 벌어졌을 때 대손충당금 사용할 수 있죠. 그런 목적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단 말이죠. 그게 부족하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면 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성과에 큰 영향을 주고 여러분 보너스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기타 채권인 경우 기타 채권은 영업의 결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금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팔았거나 건물을 팔았거나 그 거래처가 한정적이에요. 많지가 않아. 그럼 관리하기가 어렵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 매출채권의 거래처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잘 설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그 기타 채무자 기타 채무자의 회사가 위태위태하다면 물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변에 뭐라고 써요? 대손상각비라고 쓰나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쓰나요? 다시 한번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예요. 그런데 기타 채권에 대손상각비 걔는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로 쓰지 않고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쓰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우리 결산할 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되게 중요한 항목이었었죠. 세 번째로는 우리 유형 자산이죠. 유형 자산에서 뭐 설정해야지 돼요?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 안 하는 회사 없단 말이죠. 세 번째 중요한 항목.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는 물론 결산을 하실 때 결산 항목들에서 다 배우신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재에서는 얘가 자동결산이다 수동결산이다 하는 이런 기준으로 계정들을 그냥 쫙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정이 온전하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무 1급까지 배웠다면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계정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거고 지금 써드리는 건 물론 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그럼 네 번째 빠지지 않고 해주는 것들이 퇴직, 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추계획 해야 된단 말이죠. 퇴직급여 추계획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거의 핵심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꼭 반드시 결산을 해줘야 되는 결산 분계 수정 항목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번호로는 안 쓰고 별표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여기 많이 보셨던 거 현금 과부족 기정이 있다면 현금 과부족 기정도 결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현금 과부족 기정이 실무에서 나타나면 되는 기정이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절대 현금 과부족 기정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현금 과부족 뜻이 뭐예요? 현금이 모자라거나 남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우리 부서가 뭐 하는 부서예요? 돈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회계 처리해가지고 돈 모자라요. 돈 남았어요. 이런 걸 공식적으로 써놔요? 그게 말이 돼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얘는 그냥 알아만 놓고 근데 실제로 돈 차이 나면 어떻게 해요? 포스트잇에 써놓고 열심히 찾아야지 이거를 계정으로 떡하니 써가지고 현금 과부족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시험 목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현금 과부족 썼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단기 매매 증권 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분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셔야지 돼요. 매도가능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단기매매증권은 많은 회사에서는 거의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데 혹시나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상장회사나 이런 단기매매증권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거의 특별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제조업체가 됐던 회사들은 단기매매증권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0여 년 동안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했던 계정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 장사해야지 채권 갖고 주식 갖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외화로 된 거 있죠. 외화 자산, 외화 자산이라든지 외화 부채에 대해서 이런 환율 평가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결산을 수행해야 될 대표적인 규정,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대표적인 규정들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기준에서 세무 1급 정도까지 배웠다면 이런 정도 지식으로 저기 결산할 때 어떤 계정을 결산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순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재무상태표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다 외우라 그랬죠. 그 순서대로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말재고와 매출채권에 대한 거, 유형자산에 대한 거, 퇴직급여에 대한 것을 무슨 결산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과 부족이 있다면, 단기 매매증권, 유가증권이 있다면, 외화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런 거 환율 다 반영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바람에서 그나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서도 당연히 손익계산서 규정에서도 결산 항목들이 결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여기서도 첫 번째는 첫 번째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 항목이었었어요. 손익의 예산이 아니라 예상. 손익의 예상은 지금 요즘 나오는 교재에서는 손익, 수익과 비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요즘은. 교재에 따라서는. 이유는 지금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올해 미리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주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은 거예요. 실제로 주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계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손익의 예상은 개정이 의미가, 손익의 예상은 의미가 후불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 처음 배우실 때 많이 헷갈리셨을 거 아니겠어요? 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죠. 그래서 후불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손익의 예상에서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익의 예상 계정은 미수 수익인 경우 이자를 못 받았을 때는 못 받은 것만큼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차면에 쓰셔야 돼요. 그죠? 자산 계정이니까. 또 혹시나 미수 수익이 자산 계정인 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손익의 이연은 선불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손익의 이연인 경우는 수익이 되었던 비용이 되었던 실제로 돈을 먼저 1년치를 다 준 케이스예요. 1년치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다 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계정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익의 이연은 선불 개념이므로 돈을 먼저 우리가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았다 그러면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의 예상과 손익의 이연 결산할 때 이 문제는 항상 이 네 가지 계정을 한꺼번에 낸단 말이죠. 그래서 구분할 때 문제만 읽어보고 후불이다 그러면 계정은 딱 두 가지밖에 못 써요. 미수 수익이라든지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손익의 이연인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선불이기 때문에 계정을 딱 두 개밖에 못 써요.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대해서 유사한 계정, 얘는 기간의 개념이 아닌 실제로 남아있는 소모품, 그 다음에 하고 뭐예요? 소모품비. 즉, 요 계정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처음에 소모품을 샀을 때 자산인 소모품으로 기록하게 되면
얘는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소모품 B, 비용으로 기록하면 비용처리법 이렇게 배웠죠. 결과는 똑같지만 붕괴는 반대예요.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몰라서도 안 되는 규정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12월 31일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이익이 확정에 걸리게 되면 12월 31일자로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기말 정리사항에 덩다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뭐였었어요?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큰 틀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에서 요 내용들이 주로 그 결산할 때 계정 과목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 계정들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 계정이라는 거 다 구분하실 수 있으시나요? 모르시나요?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여기서 정리해놓고 넘어갈게요.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비용 이거 엉뚱치 않게 미수수익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산 계정에서 배웠던 미수금이 있었죠? 미수금 여기서 파생된 게 미수수익이에요. 그럼 미수금은 자산 계정인 거 알죠? 우린 뭐죠? 저기 영업의 결과로 미수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로 돈을 받을 게 있으니 기타 채권이잖아요. 미수수익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미수금이에요. 근데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 못 받았을 때 이자는 수익 계정이죠. 12월 31일 날 결산 계정으로 미수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쓰면 틀리나요? 아니요. 개념상은 똑같아요. 다 못 받았다는 뜻인데 12월 31일 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 계정으로 썼다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미수수익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 시험 볼 때 그 연말 기말에 결산사항 입력하면서 미수금이라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답 다 맞게 해줘요. 그런데 이건 일종의 회계 담당자들끼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산 그 붕괴할 때 쓰는 계정은 똑같이 미수금이라 할지라도 미수수익이라고 쓴다. 그리고 구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미수금을 쓸 때는 증빙서류가 있어요. 미수금을 갖다가 기록할 때는 오케이? 근데 미수수익 쓸 때는 증빙서류가 없어요. 왜? 이건 회계 담당자가 그 기간에 맞추어 가지고서 해당되는 걸 결산 수정분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미수수익 또는 그 미지급 비용 이런 계정들을 쓴단 말이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지급금 써도 다 맞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산 계정은 이렇게 쓰고 또 미수수익과 상대적인 미수수익은 그래서 자산이에요. 왜 자산이냐면 미수금에다가 수익 계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미수수익이라고 쓰는데 이 계정은 미수금과 수익이라는 계정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지면 계정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앞에 게 주인이에요. 그 앞에 게 주면은 미수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랍니다. 자, 상대적인 거 미지급 비용 있고요. 미지급 비용은 어디서 또 파생된 거예요? 예, 미지급금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수금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자산인 경우에는 선급금, 우리 보통 계약금을 주었을 때 선급금이라고 써요. 그런데 얘를 내년도 비용까지 보통 돈을 지급할 때 비용이니까 지급을 해요? 수익이니까 지급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니까 먼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정 비용까지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 비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얘도 똑같은 원리로 선급금과 비용을 먼저 지급했어요 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선급금 플러스 비용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앞에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급금,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 계정들은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런 원리를 갖다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더란 말이죠. 자, 선급 비용에 반대되는 것은 선수 수익 계정이에요. 선수라는 말은 미리 받았다는 뜻이죠. 미리 받았는데 돈을 받는 게 비용을 먼저 받는 거예요. 수익이니까 먼저 받는 거예요. 수익이니까 받는 것이지 비용이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선수금에서 파생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할 때는요, 우리 결산 회계 담당자들은 요 계정들을 결산 시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정의 특성상 미자가 들어간 것은 아직 주지 않았거나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수수익, 수익을 못 받았을 때는 미수수익,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 비용, 결산 때 쓰는 계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 돈을 비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지급해야 될 걸 내년 것까지 미리 지급할 경우 선급 비용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고요. 선수 수익, 우리가 임대료 미리 내년 것까지 다 받아놨다 그랬을 때 선수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은 내년 거예요. 내년 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쓸 때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초적인 것만 용어를 잘 구분해 놓으시게 되면 결산할 때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거의 틀릴 일은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 눈 띵그러져서 다들 집중하는 거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몰랐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진 씨? 알았어요. 오케이. 유진 씨는 다 알았대. 다른 분들도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습한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녹화하는 건 다른 분들 보실 때 참고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 계정들을 정리해봐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학기 전액 시산표는 우리 배웠던 대로 시산표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차변, 대변,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했을 때 차변,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지금 이게 시산표를 통해서 계정이 차변과 대변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궁금해서 여러분 이거 실무 업무 하실 때요, 시산표나 프로그램 돌렸는데 차액이 생겨서 차변 대변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입력 잘못해서가 아니라 입력 제대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예요. 실무 문제예요. 거기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시게 되면요, 데이터 검토하는 거 있어요. 그게 돌려야 돼. 여기 입력하시다 보잖아요. 특히 결산할 때 보면은 여러 사람이 막 돌리다 입력하고 뭐 등등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아. 차변 대변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따가 프로그램 보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걸 클릭하잖아요.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껐다 다시 켜죠. 그거 똑같아요. 얘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그게 싹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껏 더 좋아서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 할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는 그 작업을 결산 때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하튼 자, 그래서 대차 차익 정리하는 것은 시험 문제 목적사항이나 우리 수업 하는 목적사항으로는 뒤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왜? 대차 차익 다 맞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수동결산, 결산을 수행하실 때는 반드시 수동결산부터 먼저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하시는 걸 의미해요. 일반전표 입력.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파트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란 파트에서요. 자료를 갖다가 해당 그 칸에다가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눌러주셔야 돼요. F3 요거 눌러서 전표 발생시켜야 되죠.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모든 전표 입력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F3을 눌러주셔야지 돼요. 지난번에 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결산자료 입력이 편하다고 쉽다고 결산자료 자료 입력해 놓고 F3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다가 10일 30일 자료 입력하면 얘가 합계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수치가 틀리게 나온단 말이죠.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리하면 된다는 거 우리 교재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이 됐으니까 쭉 보면서 실제로 결산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 141페이지에 합계전액 시산표의 대차 차익 정리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동결산,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입력하는 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보면은 거기 체크 포인트 있죠? 데이터 체크.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드가 꼬였을 때 대부분은 모르게 되면 여기 사용하는 제공한 프로그램 제공한 회사에다 전화 걸어서 이거 이상하다고 연락을 하시는데 데이터 체크 요 기능만 잘 사용하셔도 프로그램 안 돌아갈 때 잘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정을 누락하거나 빼먹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차면되면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될 것은 아니고 찾아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 경영과 회계의 감가상각비 계산 및 결산을 완료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고정자산 먼저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서 고정자산 입력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입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정확하게 입력이 잘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일단 고정자산 입력하라고 하니까 고정자산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자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지금 회사 여기 9000번 경영과 회계인지 확인하세요. 우리가 이제 회사 어저께는 9300번에서도 한번 작업을 했었죠. 9300번은 우리 전자신고 하려고 사용했던 회사고 그 이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인세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하는 회사가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9000번 이 회사예요. 그 다음에 조만간 들어가게 될 법인세를 들어가게 되면 9900번 회사 태양성산가 거기를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실기 연습하는 동안에는 회사는 3가지만 사용을 해요.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 끝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자꾸 풀면서 회사들 많이 변경될 때 그때 사용할 것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9000번 확인해 보시고 고정자산 클릭하신 다음에 자료를 하나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죠. 여기 다 배우신 것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입력만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설명하면서 천천히 입력을 할 테니까 여기 그 밑에 있잖아요. 표 있잖아요. 표 밑에 보세요. 삼각형 옆으로 뉘어진 거에 보면 차량 운반구 중 승합차 A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액 100만원과 공장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1000만원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설명할 테니까 요 파트 설명할 때 보시고 뭐 교재를 먼저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저도 입력을 할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기계장치부터 입력을 할게요. 기계장치의 코드 번호는 1번으로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압축 성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축 성형기.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2020년
4월 13일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초가액은 3천만 원, 그다음에 감가상각 유계액은 400만 원, 그다음에 내용 연수는 8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생산 설비라고 했으니까 500번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업종 코드는 맨 밑에 13번 업종 코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거는 다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입력해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자동 제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제어기 취득 연월일은 2022년 11월 7일.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올해 취득한 것이니까 4번에 단기 중 취득에 해당돼요. 여기다가 1,8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똑같이 8년. 그 다음에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얘는 제조 500번대 비용 선택하시고요. 업종 코드 1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두 가지는 입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차량 운반구 입력해 볼게요. 차량 운반구 1번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 A라고 되어 있죠. 승합차 A라고 해주시고요. 취득 연월일은 2021년 3월 1일자로 해주시면 돼요. 자, 정률법으로 되어 있고요. 1,8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 본사 영업부가이기 때문에 800번으로 해주셔야겠네요. 그다음에 업종 코드는 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 100만 원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7번에 보시게 되면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승합차 A에 대해서요. 페이지가 어디가 나와 있냐? 여기다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칸전 여기 세무 1급 배우면서 이렇게 자본적 지출, 즉 시상각품 이런 용어 나오는데 어디에서 넣는지 일단은 여기 입력을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고정자산에서 처음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화물차라고 되어 있죠. 화물차 2021년 8월 31일 정률법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4천만원, 감가상각 유계액은 2,2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얘는 공장 생산물가라고 했으니까 500번, 그 다음에 업종은 0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번 승합차 B라고 되어 있죠. 승합차 B 이렇게 해주시고요. 2022년 11월 04일 그 다음에 정률법은 똑같고요. 올해 취득한 것이니까 4번에다가 2천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공장 생산부니까 500번, 그 다음에 업종 코드는 01 이렇게 해서 지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세 가지도 다 입력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비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은 1번 컴퓨터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 6월 8일) 그 다음에 정률법 똑같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600만원, 감가상각유계액은 200만원, 그다음에 내용연수는 4년, 본사 관리본 거니까 800번, 업종코드는 01번. 됐고요. 두 번째 거 2번은 냉난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2020년 4월 15일 정률법 똑같고요. 금액은 400만원, 100만원, 내용연수는 4년, 그 다음에 공장 거니까 500번에다가 업종코드는 01번. 자, 그러면 비품도 끝났죠. 이번엔 건물 입력합니다. 1번에 놓고서는 공장 건물 취득 연월일은 2020년 02월 12일 정액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천만원, 감가상각유계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 업종 코드 번호는 02번. 근데 아까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액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그랬었죠. 아까 단기 자본적 지출액 여기다가 1,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개발비 1번 해놓고서는 개발비 2022년 1월 1일 금액은 500만원 아니라고 쓰면 안되죠. 단기 취득액 500만원 써주시고요. 정액법으로 5년. 그 다음에 여기는 본사니까 800번, 업종 코드는 63번 이렇게 써주시면 입력 다 되셨죠? 그래서 아까 입력하실 때 건물에 대해서도 차량 운반구 승합차 A에 대해서도 자본적 지출액 거기 7번 항목에다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셨죠? 자본적 지출액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입력하는데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아까 그 자본적 지출 입력을 잘못했어요.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승합차 A 아까 여기 즉시 삼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칸이 아니라 여기 4번에 단기중 취득, 단기중 증가라고 써있는 4번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건물도 있었죠. 건물도 202번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즉시 삼각분이 아니라 단기 증가에 대한 거에다가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말 난 김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여기 즉시 삼각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법인세 지난번에 들으신 분은 여기 금방 이해하실 거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으셔야 될 분들은 얘를 갖다가 우리 감가상각비 개정해서 얘를 감가상각비 즉시 상각의제라는 용어로 써요. 즉시 상각의제가 뭐예요? 의제란 말은 말 그대로 그렇게 보겠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 나오는 용어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랍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개정 있죠? 자본적 지출 어디에서요? 건물에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실수 안 하시겠지만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교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값이 뒤따 비싸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얘 뭐라고 씁니까? 차변에 뭐라고 쓸까요? 건물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저 건물이라고 쓰죠. 금액은 1억 원. 예,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다 줬답니다.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 담당자가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건물이야? 즉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수선비라는 건 건물에 들어가서 수선된다는 건 알았어. 그래서 수선비라는 계정으로 1억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얘에 대해서 그 주동을 해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나간 건 똑같고요. 지금 자본적 지출이어서 여기 분명 건물이란 자산으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뭘로 써줬어요? 비용으로 써줬죠. 여기 세법에서는 이 수선비라고 쓴 거 있죠. 원래는 자본적 지출로 써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결산이 끝난 상태니까 수정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결산 조정 항목이에요. 지금 용어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할 거지만은 얘는 결산 조정 항목인지라 결산할 때 회계 결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그 감가상각비 해당되는 만큼은 다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걸 비용 처리를 해서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요.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 즉시상각의제라 그래서 여기 지금 자본적 지출로 해갖고선 건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얘는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자산에다가 포함시켰다가 그 자산을 사용하는 내용 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담당자가 모르고서는 내용 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될 금액을 비용으로 왕창 다 처리를 해버렸으니 얘는 지금 올해 어쩔 수 없이 다 반영이 되겠죠. 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이거 인정해주겠다고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1억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의 한도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기에 비용으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즉시 상각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이 금액 1억 원을 갖다가 여기 7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한번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여기 즉시상각 의제라는 이 용어하고 그 다음에 결산조정 항목이라는 이 용어 한번 들어보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지금 또 떡하니 결산조정 항목이 뭐예요? 물어보지 마요. 이거 나중에 여기 조만간에 할 거니까 일단 용어 하나 들어놨다. 어서 들어봤던 용어인데 이 정도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뭐만 알면 돼요? 즉시상각 의제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즉시상각 의제라고 부르고 즉시상각분이라는 용어로 고정자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 입력을 해봐서 첫 번째 거 끝났고요. 두 번째 기말 정리사항 두 번째 거는 기말 재고액 나오고 있죠. 자, 아까 제가 기말 정리사항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말 재고액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2번은 뭐 나와 있어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나와 있죠. 3번은 뭐 나와 있어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나와 있죠. 4번은 뭐가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린 거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결산할 때 이 순서대로 중요하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료를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셨어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요. 자, 근데
뭐 아실 거라고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자료 입력하는 이 화면이 뭔가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손익구분 제가 지난번에도 꼭 외우세요 얘기했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가 나와요? 쭉 내려가니까 매출총이익이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등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죠. 즉 우리가 많이 입력했던 여기 결산자료 입력의 이 화면은 손익계산서의 항목이라고 먼저 머릿속에 딱 들어서 기억을 하게 되시면, 매출원가에 관련된 것들은 좀 제조업이니까 공장에서 벌어지는 매출원가 제조 경비에서 찾으셔야 될 것이고, 판관비에 대한 건 밑에서 찾으면 되겠다. 그런 그림이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더란 말이죠. 자, 그 화면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문제에서 준 것처럼 거기 원재료 한번 기말 재고액 많이 연습을 우리 해봤던 것들이죠.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결산 반영 금액 여기다가 200만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로해 놓고서는 원가성이 없는 파손된 재료 20만원 별도라고 써놨죠.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00만원 안에는 원가성이 없이 파손된 재료 20만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20만원을 기말재고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 안 돼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용어를 알아야지. 원가성 없는 파손된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용어가 무슨 말이에요? 원가성 없는 파손된 재료, 이게 무슨 말이냐? 원가성이 없다는 것은 그럼 원가라는 용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만들 때 투입된 가치, 그게 원가예요. 근데 지금 얘는 원가성이 없다는 뜻은 제품 만들 때 얘 파손된 게 아니란 얘기죠.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얘는 비정상적인 얘기란 얘기죠. 비정상적인 재고가 소모가 됐을 때는 우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말 원재료에 대한 재고액은 200만원만 그대로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20만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 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제공품 있죠.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말 제공품 원가에다가 딴지 안 걸어놨네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는 밑에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는 12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품도 있네요. 상품은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 위에다가 3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그다음은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네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는 항상 1%만 배웠었죠. 자, 여기서도 여기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TET로 배우신 분도 있고 두 개 다 배우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 뭐죠? K랩으로만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A는 이런 기능이 없어. 그래서 걔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K랩에는 위에 보시면 F8 대손삼각이라고 눌려있죠. 대손삼각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지금 잔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잔액도 나와 있어서 최종 얼마를 하면 된다고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두 가지 매출채권만 하라 그랬지, 밑에 미수금이나 선급금은 기타 채권이죠. 아까 얘기해드렸던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얘를 삼각비로 표시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 외 비용이고요. 지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여기 판관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급수 자격증 땄어도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가 판관비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흔하게 자주 나오셔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거 기억 잘 하세요 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려요.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예요. 판관비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요 금액은 없애줘야 되겠죠. 매출 채권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싹 지워주시고,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합계액은 사라지고 요 금액 두 개만 결산 반영 누르게 되면 얘는 판관비에 해당되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의 대손상각비로 자동 반영이 되더란 얘기예요. 자, 결산 반영 눌러보시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서 판관비에 여기 대손상각이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금액이 자동으로 딱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요, 여기 대손상각 눌렀는데 이 대손상각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계산해야 되죠. 그죠? 자, 직접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 저는 주로 문제에서는 해설서에서는 합계잔액 시산표 보라고 나오는데 저는 주로 재무상태표 봐요. 재무상태표를 갖다가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매출채권에 대해서 지금 금액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금액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반영이 아직 안 됐네요. 여기서 찾아보고서 지금 회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안 반영돼 있어요. 이거 보고서 1% 계산해서 아까 그 자리에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금액을 그냥 반영을 하게 되면 매출채권에 대해서 아까 1% 계산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걸 이따가 회계 처리하고 나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을 보시게 되면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액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11월 7일 정부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기계장치 자동제어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8년, 그 다음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수동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개발비는 단기에 처음 상각한다. 말은 길지만 지금 그 자동 제어기 살 때 정부 보조금 받은 게 있대요. 그럼 정부 보조금은 지난번 재무회계 때 설명도 했었었죠. 정부 보조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이거 처리할 때 분개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감가상각비를 아까 우리 고정자산에 입력했던 거 반영하라고 하니까 여기 감가상각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 주르륵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결산 반영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판관비,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제조경비의 금액들 쫙 다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오케이. 근데 지금 뭐 남았어요? 정부 보조금 받았다면서.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11월 7일 일반전표 입력해서 11월 7일 조회하셔가지고 정부 보조금 얼마를 받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11월 7일 날짜로 정부 보조금 얼마 받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아니,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500만원? 자, 그러면 500만원을 여기 아까 우리 입력하셨던 고정자산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고정자산에서 여기 자동제어기 기계장치죠. 206번 자동제어장치. 자, 봐요. 지금 얘는 취득하고 나서 지금 내용연수는 8년, 그 다음에 여기 상각률은
0.31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거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개고생하는 거다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지금 정보보조금을 500만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각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상각을 해요? 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상각률은 0.313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0.313에다가 곱하기 몇 개월 해줘야 돼요? 얘 지금 취득한 날짜가 11월 달이죠. 그러면 올해 상각은 두 개죠. 11월, 12월. 맞아요?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2달치만 상각을 합니다. 12개월 중에서 해당되는 거 2달.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고요? 26만 833원 이렇게 나오죠. 암산 안 돼? 이런 정도? 아니, 저 써놨어요 미리. 자, 그러면 지금 무형자산에, 아니 우선 정보보조금에 대해서 뭐 상각 누르면 될 것이고요. 이 금액 나와요. 그러면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지금 정보보조금 여러분이 조회해 봤더니 계정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정보보조금 어디로 입금이 됐었어요? 보통예금이에요? 당좌예금이에요? 500만원 입금된 거 당좌예금이에요? 그럼 차변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정보보조금은 지금 여기 기계장치 사느냐고 못 썼어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정보보조금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정보보조금 26만 833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정보보조금 26만 833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따가 우리는 코드만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글씨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코드 번호가, 얘는 당좌 예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정보보조금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정보보조금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럼 104번인가 105번으로 되어 있죠. 104번인가요? 그럼 얘 차변의 정보보조금은요, 코드 번호가 104번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보조금은 지금 우리 기계장치 사느냐고 정보보조금이 다시 생긴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계정 코드 번호를 써주셔야 되는데, 얘는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코드 번호가 104번이고 얘는 217번. 이걸로 선택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1월 7일로, 아니 11월 7일이 아니라 12월 31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세무 1급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되셨죠? 자, 그럼 분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 정보보조금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안 들면 넘어가요. 뭐 설명한다고 해서, 이거 진짜 반복해서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있느냐면 전산세무 2급에 있어요. TET 2급에도 있긴 있는데 제 거 녹화한 거에 전산세무 2급에서요. 여기 어디 계정이 있냐면 유형자산 설명하는 계정에 정보보조금이 있어요. 유형자산에서 정보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했다 했을 때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하는 거 제가 설명 자세히 해놨거든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설마 저처럼 물론 계산기 눌러서 26만 833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금액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계산기 두들기 귀찮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3번 1, 2, 3 해놓고 2022년 11월 7일 정률법 그대로 해주고,
여기 단기 취득금액 얼마? 여기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내용연수 몇 년이라 그랬어요? 8년. 이렇게 하면 26만 834번 바로 계산되죠? 알았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네 역할 다 했으니까 삭제 눌러버리면 계산이 빠르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계산기 누르다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음이 급하면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계산기 잘 안 눌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됐고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퇴직 충당이라는 말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얘가 아주 요게 편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퇴직 충당 부채에 대해서 요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여기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뭘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보통 1년마다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매년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가 계산됐는지를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거기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직은 500번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거기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400만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400만원은 어디 걸 의미하는 거냐면 추가 설정액 여기에 결과가 400만원이 나오게끔 앞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입력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400만원 나오게 하려면 지금 설정 전에 잔액은 얼마 있었습니까? 3천만원 있었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얼마를 입력해 줘야 돼요? 3,400을 입력해야지 추가 설정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3,40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추가 설정액 400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거기 사무직 300만원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여기 잔액이 1950만원이라고 했으니 여기 300만원이 나오게 하려면 22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300만원 딱 나오죠.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금액을 반영해 준 다음에 여기 추가 설정액 요 칸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그 금액이 딱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결산 반영 누르시게 되면 어디 있나요? 노무비는 생산직에 대한 것은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에 400만원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사무직에 대한 거는 퇴직급여 전입액 300만원이 6칸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보셨나요?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은근 맞네. 자, 144페이지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단기 유가증권 나왔네요. 유가증권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평가 손익을 상기 처리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을 보고서 한번 제가 써드려 볼게요.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수동분계 하셔야 되는 항목이겠죠. 우선 3일 증기를 한번 중기라고 되어 있나? 첫 번째 거는 주 3일 중기라고 되어 있고요.
장부가는 97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액은 92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얼마가 펑크났어요? 50만원 지금 펑크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원. 그럼 얘는 당연히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랬어? 50만원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기도 할까요? 에이, 설마 이거 모르시지는 않겠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서 5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해가지고 50만원 이렇게 감소시키면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세영전자거네요. 세영전자, 얘는 취득가에는 38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금액은 지금 410만원. 그러면 얼마가, 이게 플러스네요. 그죠? 금액이 얼마가 플러스예요? 21만 5천원이 플러스가 돼 있네요. 그럼 얘는 단기매매증권, 여기는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차별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에서 21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으로 해서 21만 5천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 분기에 대해서 서로 상기 처리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회기 처리할 때 얘 따로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어떻게 해. 거기 위에 통합계정 상위 계정을 쓰면 된다 그랬었죠. 통합계정은 뭐로 되어 있어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그 계정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은 다 됐으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서 입력을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잠깐 내려놓고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리요.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로 해서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란 얘기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거래처 쓸 필요 있겠나? 50만원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해가지고 21만 5천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21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가지가 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게 되시면 6번 문제는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죠. 일단 한번 써놓고서는 천천히 한번 또 요것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대요. 애플사로부터 애플 컴퍼니한테 지금 미화 2만 불을 갖다가 빌린 거예요. 그러면 2만 불을 빌렸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원화 금액으로 2,300만 원이었다면 2,300만 원을 2만 불로 나누게 되면 이때 환율이 나오겠죠. 이때 환율은 얼마가 됐습니까? 환율은 1,15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기말에 평가를 한 거예요. 실제로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평가만 한 거란 얘기예요. 자, 평가를 했더니 금액이 지금 환율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00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 제가 환율 계산할 때 뭐 갖고 하라 그랬어요? 먼저 환율 갖고 먼저 하라 그랬었죠. 자, 우리 외화 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그죠? 부채에 우리가 돈 처음에 빌렸을 때 1,150원을 갖다가 줘야지 돼요. 빌린 거. 그죠? 다시 환율이 처음 차입금 빌렸을 때요. 원화로 1달러당 1,150원을 갚아야 되는데 12월 30일 날 보니까 얼마만 갚으면 된대요. 1,100원만 갚으면 된대요. 그럼 나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얼씨구. 그러면 차변의 그 부채 외화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외화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감소가 되면 차변에다가 외화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얼마? 환율만 쓰세요. 일단은 이해하기 편하게 50원 감소해졌어요. 대변에는 지금 얘 실제로 외화를 결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얘는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외화 환산이라는 규정을 써요. 외화 환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50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달러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가 2만 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50 곱하기 2만 달러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 환율 계산할 때는 이렇게 환율방 갖고 먼저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거부터 먼저 빨리 파악하는 게 분계를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금액 환율까지 곱해놓고 하면은 금액 쓰다가 틀려. 그래서 환율 갖고 먼저 분계해놓고 맨 마지막에 달러 그 금액만 곱해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차변에 기정은 외화 장기 차입금 있고요. 여기는 애플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플 컴퍼니 해놓고서는 금액은 100만 원 나왔고요. 대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 처리 문제도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7번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돈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돈 빌렸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돼요? 손익의 이연에 해당돼요?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죠. 그럼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면 계정은 두 개밖에 못 써요. 미수, 수익이든지 미지급 비용 둘 중 밖에 못 쓰죠. 근데 얘는 지금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건 비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비용 얘기하는 거죠. 단기 차입금은 우리가 돈 빌린 거니까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돈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발생할 것이고 차변에다가는 지금 이자 비용을 써야겠죠. 실제로 주지는 않았지만 발생은 했다는 뜻이에요. 얼마가 그렇대요? 미지급액이 94만 원이 있는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금방 끝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기정 과목은 말로 스토리를 갖다 잘 기억하시게 되면 그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바로 아 얘는 미지급 비용이구나. 그럼 미지급 비용은 예상한 거고 돈 아직 안 줬으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한 거 94만원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부채기죠. 딱 금방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그렇게 해놓으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 여러분 세무일급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촉박촉박해요. 왜?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자격증 따기가 수월해질 수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계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300만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말고 법인세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랍니다. 자, 일단 여기 항목들은 다 됐고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가 계산됐는지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금액이 다 맞을까 모르겠네. 얼마가 틀리나? 자, 요거 잠깐 멈춰놓고 계산 좀 한 다음에 자, 여기 금액들은 다 다르긴 한데요. 지금 교재에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것도 한번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자, 지금 교재에서 147페이지에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냐면요. 2억 1,332만 1,877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 재무액에 따라서요. 지금 우리 2억까지는 법인세 몇 퍼센트 적용하죠? 10% 적용하죠? 그러면 일단 세금은 얼마가 됩니까? 10%니까 2천만원이 세금이 계산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머지 금액은 1,332만 1,877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그 다음 브래킷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몇 퍼센트 적용하죠? 2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20% 적용하죠. 그래서 법인세율 20%를 적용하시게 되면 이건 계산기 또 눌러봐야겠네요. 1332만 1877원 곱하기 0.2 하게 되면 266만 4천 375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맞나?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쫙 그어놓고 자, 그러면은 금액은 2266만 4천 375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자, 지난번에 제가 세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세법 계산되는 산출 과정 그 용어들 아셔야 된다 했었죠. 이렇게 지금 여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이렇게 반영한 거, 이 세율을 반영한 것을 우리 산출세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보게 되면 말로서는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우리 회계에서는
법인세 총 부담 법인세 산출세액. 자, 이 금액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브레킷 2억까지는 10%의 법인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2억이 넘어가고 얼마까지 200억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금액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 감면세액이 얼마 있다 그랬어요. 감면세액 세액에서 300만원을 지금 감면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빼기 300만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법인세 부담세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966만 4,375원 이 금액이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액으로 계산이 됐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손익계산서 계산하다 보면 거기서 쓰는 용어가 법인세라고 써요? 법인세 등이라고 써요? 법인세 등이라고 쓰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법인세만 계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법인세 등이 되려면 지금 모두 계산을 해야지 돼요. 지방법인세도 계산을 해야 되죠. 지방법인세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방법인세 계산할 때는 우리 지방법인세 여기 법인세 부담세액의 10%가 돼야 될까? 법인세 산출세액 즉 감면세액을 적용하기 전에 이 금액에다가 10%를 해야 될까? 요게 문제란 얘기예요. 아니 많이 하다 보면 문제는 아닌데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법인 지방세를 계산할 때에는 여기 감면세액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건 법인세법상에서 감면세액을 적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얘 법인세 10%는 바로 여기 법인세 산출세액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10%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0%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법인 지방법인세는 얼마가 계산이 돼요? 지방법인세 거기에 10%니까 200 얼마가 되죠? 226만 6,437원 이렇게 계산되죠. 됐나요?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린 법인세 등이라고 계산을 해놓고 금액을 2,193만 812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는지요? 자, 계산하는 거 마저 다 계산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K랩에서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납세금 낸 게 옆에 바로 표시가 돼요. 이 금액 중에서 선납세금은 얼마를 먼저 내놨다는 뜻이에요. 선납세금 250만원을 벌써 내놓았대요. 그러면 추가 납부세액은 얼마 남았어요? 여기 두 개 빼주게 되면은 거기 250만원 얼마 나오지? 여기다가 1943만 812 이렇게 나오죠. 얘가 추가 납부세액, 추가 계상액 이따가 여기다가 입력할 금액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가 계상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여기다가 있다가 입력을 해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요거는 하고요. 자, 그래서 법인세까지 계산해서 입력해야 될 금액은 다 계산이 되었는데 좀 더 진행하기 전에요. 우선 제가 먼저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될 게 교재 설명을 읽어 보시게 되면 아까 문제에서요 143페이지에요 1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원재료 그 재고액이 200만원이라고 그랬고 원가성이 없는
파손된 원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재료가 지금 수량이 그럼 파손됐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2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이렇게 써주셔야지 되고요.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원재료가 지금 여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재료라는 재고자산 써주시고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번에 타계정 대체 요거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먼저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일단은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차별에다가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해서 20만원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적요란에다가는 타계정 대체 2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분계 입력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고 보조금에 대한 거 500만원 우리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있었죠. 자, 요거는 우선 여기를 두고 기계장치 다시 한번 불러오고요. 지금 여기 계산된 금액이 지금 자동 제어기에 대한 두 달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했던 금액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냥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정부 보조금하고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항목인지라 자동 결산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부 보조금 있죠? 걔를 회계 처리를 같이 해주란 말인데 아까 우리가 감가상각 결산 자료 입력할 때 감가상각 금액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얘만 빼주면 돼요. 빼주는 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우선 회계 처리할 때 이 자동 제어기만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12월 31일 날 입력할 거예요. 금액은 93만 9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감가상각 무계액 해서 얼마? 93만 9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언제?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500만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해주라 그랬었죠. 정부 보조금이 얼마가 계산됐었냐면 차변에 정부 보조금 아까 26만 833원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상각할 때에는 정부 보조금은 대변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제해주라 그랬었죠. 감가상각비 26만 833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는 정부보조금 그건 정부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였었고 그 설명이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정부보조금 기말 정리사항은 이렇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올해 여기 자동제어기
지금 1,800만 원짜리 감가상각비 93만 9천 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정부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26만 833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각비를 이만큼 빼주라는 얘기예요. 정부보조금도 줄여주면서. 그래서 회계처리가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지 돼요. 어디에? 12월 31일 날 우리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결과만 먼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가 몇 개? 감가상각비 자동 제어기가 제조원가 쪽이죠. 제조원가 쪽에서 금액이 93만 9천 원이었나요?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별에다가는 519번 아니 감가상각 무게 기계장치에 대한 거 93만 9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거 차별에다가 정부보조금 지금 기계장치 뭐죠? 기계장치에 대한 걸 빼줘야 되겠죠.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26만 833원 빼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비 기계장치에 대한 거 26만 833원을 똑같이 이렇게 빼줘서 입력을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회계처리에서 결산정리상으로 입력은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아까 감가상각비 반영을 했었죠. 1월부터 12월까지 감가상각비 다시 불러오고요. 감가상각 클릭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기계장치에 대한 금액이 지금 977만 7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지금 아까 93만 9천 원을 빼주라 했죠. 왜 빼주냐면 지금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서요. 아까 기계장치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206번을 보게 되면 지금 압축 성형기는 아무런 상황이 없죠. 압축 성형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813만 8천 원 이거 있죠. 요것만 자동 반영하게끔 해주고 여기 자동지역이 이 금액은 별도로 지금 12월 31일 날 입력해 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0 얼마 나와 있는 거를 얼마만 반영하면 돼요? 여기 압축 성형기에 해당되는 813만 8천 원만 자동 반영하게끔 금액을 수정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봐요. 여기 감가상각비에서 이 금액을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안 보인다. 금액이 안 보여. 안경을 안 바뀌었네. 감가상각비가 813만 8천 원. 이렇게 결산 반영 금액을 아까 뭐였었죠? 기계장치 남은 거 있잖아요. 걔만 이렇게 반영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자동으로 반영될 것이지만 93만 9천 원 걔는 벌써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액 해놨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두 개가 지가 알아서 이제 합쳐지겠죠. 그래서 결산 반영을 띵 누르게 되면 우리 기계장치에 대해서 어디 거였었죠?
제품 매출원가 기기장치 여기에 대해서 813만 8천 요것만 반영됐죠. 됐나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는 뭘 눌러야 돼? 다 끝났다면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아까 법인세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눌렀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밑으로 다시 한번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반영한 금액을 쭉 다 반영하고 나니까 금액이 아직도 뭐 수정은 안 됐네요. 214 158 얼마 차이가 나죠? 차이 나도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법인세 입력을 합니다. 금액 무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계상에 아까 얼마 입력해 주라고 제가 우선 여기 K랩에서는 얘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여기 선납세금은 지금 차별해 있는 거예요. 얘가 기존에 발생했던 거 얘 분기 처리하면서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2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법인세 그 법인세 등 지방법인세까지 합친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2,193만원이었었죠. 여기서 얼마만 더 입력해주면 돼요? 250만원 빼니까 추가 납부할 금액은 1,943만 812원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 띵 입력해주게 되면 금액이 틀렸네. 1,943만 812원 이렇게 띵 입력해주게 되면 여기 법인세 등 해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금액 2,193만 812원 딱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냥 분기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차변에 법인세 등에서 2,19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선납세금 250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세금이라고 되어 있겠죠. 미지급 세금으로 1,943만 812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 것을 여기다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표 추가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회계 처리가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료는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반영해서 회계 처리까지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 가끔 이렇게 저도 까먹고 빼먹는 것들이 있긴 한데 금액이 지금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전표 추가 눌러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추가 그래도 금액은 좀 안 맞아요. 자, 됐다고 치고요. 금액이 얼마가 해당됩니까?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네. 결산 항목에서 여기 결산 자료 입력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144페이지 보시게 되면 9번 문제로 2023년 3월 10일 이 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분기는 생략하고요. 여기 해당되는 것만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반영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다 나가고요.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자, 처분 예정일은 2023년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금액에 대해서 현금 배당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기다가 1,500만원 입력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최소한 10%라고 그랬었죠. 10%면은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뭐 분기는 이제 생략하라고 했으니 뭐 여기 전표 추가 얘는 누르지 않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재무상태표 한번 잠깐 조회를 해볼게요. 재무상태표 12월 달로 조회. 자, 지금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뭐 처리가 났다 그랬는데 아까 그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잖아요. 걔 그 F3 눌러 아니 F6 눌러서 전표 발생을 시키면 얘 싹 없어져요. 근데 지금 차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대지는 않는 거고요. 아, 왜 받느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표 처리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외상 매출금 1억 500에 대해서 여기 똑같이 1% 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드럼에 대해서도 여기 1% 77만 9,800원 돼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죠?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자료들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는 굳이 아직 모르겠지만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 당기순이익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 얘가 다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비교해서 찾아보실 수 있으면 마감이 완료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6기까지 설명을 해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무리를 해서 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교재에서 147페이지, 149페이지, 그 다음에 150페이지까지 설명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저장 및 압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제가 실무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그때그때를 압축해서 저장을 다 해놓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월별로도 이런 자료를 갖다가 압축을 해놔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물며 연결산을 했는데 연결산 한 자료를 갖다가 압축해서 자료를 소프트웨어로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결산이 끝나게 되면 연결산 끝난 그 파일을 갖다가 압축을 해서 우린 백업 데이터를 받아놓지만은 여기서는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압축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만 읽어볼게요. 이거는 직접 하지 않고요. 작업이 완료된 회사의 데이터를 압축 저장하는 메뉴로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저장 및 압축을 선택한다. 위치는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실무에서는 좀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저장 및 압축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 지금 결산이 완료된 것을 파일명 뭘로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거래처 이름이 있다면 거래처 이름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9000번이라고 하는 회사로 코드 번호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9000번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의 회사를 담당하신다면 회사별로 폴더 이게 압축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얘를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조회할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등등 저장해서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데이터 저장 및 압축의 보조창에 저장 파일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입력한 파일명에다가 압축됐다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에 Klab DB에 USB에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라고 경로를 설명해 주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USB는 여러분이 꽂아 놓은 게 있다면 USB에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압축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먼저 원본 파일을 Klab 여기 경로를 설정하고 있죠. 압축 풀기를 한 후에 회사 등록에서 F4 코드 재생성하면 다시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압축해서 저장한 후에 얘를 불러서 쓸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불러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도 이거 불러서 다시 써본 일은 없습니다. 저장만 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한 20여 년 동안
압축해놓은 저희 자료를 갖다가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장만 해놨을 뿐이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150페이지까지 재무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항목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회계관리에 대한 거 실기 다 마무리가 끝났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도 다 마무리가 끝났어요. 자,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이제 원천징수만 하면 돼 있단 말이죠. 원천징수 내용은 지금 151페이지부터 원천징수에 대한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 입력을 하게 될 거랍니다. 자, 일단 여기 녹화하는 것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할게요.